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에 주목하면서 상승 흐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P 500기업의 절반가량의 실적 발표를 한 가운데 약 79%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펜 주우셔도 됩니다. 예, 네, 편하게 주우시고요. 네. 우선 전날의 미국 증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보이다가 한 오후장부터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 상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국채금리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매파적 기조 안에서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었는데 국채금리가 2거래일 만에 다시 좀 하락 전환을 좀 했고요. 지금 다시 이 상승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우려감은 좀 있지만 그래도 2거래일 동안의 어떤 이 상승폭에 대한 이 우려감들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 그래서 3대 지수가 좀 상승했고 특히 중소형주를 좀 대표하고 있는 러셀 200 지수가 0.85포인트 상대적인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들의 발언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6월 가능성을 높이는 중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국채금리가 좀 단기간 2거래일 상승을 했고 3거래일까지 오히려 좀 더 상승을 좀 했다면 단기간 뭐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뭐 상방 압력에 관련된 부담감이 컸을 수 있었는데 다만 좀 2거래일 안에서 상승 전환을 좀 했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상대적으로 지금 보합권에서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단기간 매파적 어떤 기조 때문이 아니라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좀 쇠퇴가 좀 되었고 3월에는 사실상 뭐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들 이미 우리가 좀 면역 체계로서 다 알고 이제는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받아들인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인하 시점들을 좀 5월로 좀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다소 6월 올해 상반기 끝자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이 다소 조금 시장의 우려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연준이 매파적인 어떤 기조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좀 가셔야 된다. 이 부분을 긍정적인 힌트로 좀 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 언급을 바로 해드릴 건데요. 그 기업들 가기 전에 국제 유가랑 지정학적인 리스크 짧게 언급하고 갈까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해드리고 있었는데 최근 7거래일간 중에 가장 높았던 이 유가 구간이 배럴당 79.2달러.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니까 다시 80달러를 좀 넘고 심지어는 90달러를 좀 돌파할 수 있다. 또 그런 부정적인 좀 메시지가 좀 나오면서 이 부분이 PPI에 영향을 주고 향후에는 CPI에 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확대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유가는 우리가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절적인 성수기였던 4분기에 유가가 굉장히 좀 약화된 흐름들 좀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초입 안에 있는 지금 저희가 1월과 지금 2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라는 것은 이제 3월까지인데 지금 유가의 어떤 성수기 요인 시기는 좀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일 이 배럴당 이 73.3달러를 좀 현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75달러 기조를 강하게 좀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들. 이 부분은 중동발 리스크를 좀 우리가 제거했다면 이게 벌써 70달러를 하회했을 그 유가 부분은 굉장히 좀 안정화 또는 유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충분하지 않았나. 근데 이 부분이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지만 경기 침체 요인이 아니라 유가가 그동안 너무 좀 거침없이 좀 올랐던 이런 배경도 있었고 주요 산유국 안에서도 이 자발적 감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발 리스크가 좀 더 제거가 된다면 유가는 하반 경직성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유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프닝 때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들, 따끈따끈한 소식들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 3기업이 있었습니다. 네. 암젠, 우버, 그리고 로블록스인데요. 먼저 우버 보셨다고 하셨죠? 네. 우버 지금 실적 확인을 좀 했는데 네. 사실상 우리가 좀 2023년도 기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여행 성수기의 도래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 하반기에 여행이 좀 더 재개가 됐고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이 속박감에서 좀 더 해방됐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행 수요가 좀 급격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숫자로 좀 증명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차량 공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가 좀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 여행객 증가에 관련된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이 연간 EPS 기준에서 플러스 전환을 좀 했고요.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관점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는 것은 2024년도에 1분기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치들을 수반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객에 관련된 이 공유 플랫폼에 관련된 매출 부분은 크게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여행객 증가 호조 부분 그리고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광고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어떤 실적 견인을 상승했고 1분기의 기대치들을 더 늘리는 어떤 의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금 전에 발표된 기업들 3기업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설명을 해주셨죠. 호실적 그리고 높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지만 아쉽게도 프리마켓에서는 현재 3.1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과 예약액이 17%나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프리마켓에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바로 암젠과 로블록스인데요. 지금 바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암젠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2.24% 하락 중이고 그래도 좀 희소식은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가 결제 가이던스를 높게 제시하면서 프리마켓에서 무려 두 자릿수 13.92% 급등하고 있는데 그럼 이쯤에서 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로블록스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 XR, AR 관련주인데 네네. 오늘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뭐 13%나 벌써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일 국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일장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XR, AR 최근에 뭐 잠시 또 흥행을 하기도 했으니까 애플에 의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 관점에서는 내일 시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XR기기 출시 이후에 관련된 이 컨텐츠들에 대한 이 수요 메타 플랫폼들이 지금껏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에 우리가 좀 메타 플랫폼을 볼 때는 단순한 우리가 좀 오락도라든가 체험의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정보, 그러니까 눈안에 보이는 컴퓨터까지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현될 수 있는 기술 고도화는 이 미세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초고화질 이 컨텐츠들 이런 구현이 선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장기간에 걸쳐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당장에는 XR 관련된 메타 플랫폼 관련 흥행 부분 최근에 증시의 어떤 상승 기조 안에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게임주 역시도 지금 중국발 규제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그렇죠. 최근에 외자판호 4건을 중국이 또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 연동될 수 있다면 게임주도 단기 낙폭이 관련된 수급이 한 번쯤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때는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안정화, 우상향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는 데 반해서 우리 증시는 이런 영향들이 조금 일회성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요. 이게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지치죠, 힘들고. 그렇죠. 이게 아마 소형주 수급과 많이 밀접성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 증시도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뭐 해소 방안들,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가 좀 되면 장기적으로 뭐 실적 베이스 하에서 연동된다면 조금 더 시세를 좀 가져가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보는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떠오르시는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XR 기업에서는 최근에 뭐 롯데정보통신이 아니 없으시면 칼리버스죠, 칼리버스. 칼리버스에 대한 이 칼리버스라는 이 서비스를 상반기에 좀 출시를 하겠다. 그래서 좀 롯데정보통신이 SI 기업인데 여기서 메타 플랫폼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상반기 서비스를 좀 가셔야 됐다. 그래서 한국의 메타 플랫폼을 좀 더 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CS2024에서도 이 기술 관련된 부분들 컨텐츠 공개를 좀 했는데 굉장히 흥행 요소가 좀 컸다. 이 부분이 아직 저는 체험을 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유사한 흐름 안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렸던 암젠과 우버 그리고 로블록스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발표됐던 기업들의 실적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이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에서 많이 급락했어요. 네, 일단 뭐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기업입니다. 4분기 뭐 어닝쇼크 여파가 좀 있었고 네. 시간에서 32.6%가 좀 급락되면서 오늘 정규장까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당 순손실 15센트를 좀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플러스된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 직원의 10% 정도를 추가적으로 감원한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이미 20%의 감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조조정은 좀 피할 수 없다. 빅테크급 회사들의 어떤 이 실적 베이스 또는 뭐 이익 기조를 위해서는 뭐 감원이 필수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시장에서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나친 감원은 회사의 성장성을 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 이 부분이 사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스냅이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인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어떤 전쟁이 좀 더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광고 매출,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들이 좀 취소되면서 실적 베이스 안에서의 영향을 좀 가장 강하게 좀 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입니다. 4분기에 연속으로 이제 흑자를 내고 있고 최근에 AI 기업들이 연이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AI 플랫폼에 관련된 이슈, 뭐 상반기 지난해 저점 대비 거의 뭐 주가 뭐 2배 이상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타이틀이 이 플랫폼의 확장세.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AI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고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을 좀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한돼서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기술 고도화를 이룬다는 것은 추가적인 확장.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 단계가 뭐 1단계에서 뭐 2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었다면 이게 확장성을 갖게 되면 뭐 3, 4, 5단계까지 이 영역이 확장된다. 그래서 수익원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대테러 조사, 운영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방위 그리고 미국 정부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 수익원을 좀 창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민간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 개화 이 부분에 관련된 실적을 좀 더 키워나간다면 이 회사의 외형 가치가 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20% 정도의 어떤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 역시 1분기 가이던스는 좀 월가 예상보다는 좀 소폭이 좀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강했던 이유는 AI 플랫폼이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라일리입니다. 뭐 노보노디스크도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지만 일라일리까지 좋은 실적을 발표해주면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확장성 보시나요? 네, 제가 비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리 자세하게 좀 하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좀 비만 치료제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시장이 화두가 됐어요. 네. 그런데 비만 치료제가 왜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배경,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 비만 치료제의 탄생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요. 당뇨입니까? 네.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네. 여기서 임상 시험을 했더니 부작용이 체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어떤 인슐린 제어 효과보다는 체중 감소 효과가 크다 보니까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이 삭센다라는 1세대 비만 치료제로서 최종적으로 좀 시판 허가를 받아서 1세대 비만 치료제가 좀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장점이 단점은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약간의 그 부작용들이 있죠. 좀 메스꺼움도 있고 구토도 있고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2세대 약물이라는 것은 매일 맞던 그 주사제형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맞고 오히려 효능은 더 늘어나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비만 치료제의 효과 이 부분이 시장을 좀 더 공략한다면 시장의 화두가 조금 더 날씬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니즈죠. 이 부분을 그렇죠. 충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 같은 이 제형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마구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펩타이드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균을 키워서, 균을 배양한다고 하죠. 균을 키워서 여기서 정제해가지고 이 수율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량이 작고 효과는 좋은데 많이 공급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약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장기 지속형, 한 번만 주사해도 한 달 정도 효능이 갈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병용해서 오히려 이런 수율을 좀 더 확대시켜서 뭐 시장을 좀 더 공략하는 기술, 이 부분에 대한 화두가 좀 있는 것이고요. 일라이렐리는 뭐 지금 미국에서 마운자로라는 이 비만 치료제를 좀 유통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뭐 노보노디스크의 뭐 위고비가 좋냐, 마운자로가 좋냐, 이 부분은 뭐가 좋고 나쁘다의 어떤 개념보다는 뭐 가격과 어떤 마케팅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좀 수반이 좀 됐죠. 4권일 정도 상승을 했고 실적 발표 당일에는 오히려 주가 좀 약보합권에서 어떤 이 하락 마감 좀 했지만 이 기대감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시장이 좀 더 커간다는 관점. 연간 한 2030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133조 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수율 개선하고 가격 낮추면 더 많은 어떤 실적으로 좀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명품 차보다도 명품 복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견제에 나서는 일라일리가 반독점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혹시 오늘 장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사실 뭐 영향적인 관점보다는 글쎄요. 좀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좀 영향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포드 한번 볼까요? 4분기 매출 월가 전망치 다 상회했습니다. 네, 포드의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노조 파업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매출이 460억 달러인데 월가가 403억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매출 상회를 좀 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0.29달러를 좀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가 0.13달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당 순이익의 상향 효과를 좀 이뤄내지 않았나. 파업 리스크가 있었지만 오히려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더욱이 1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돼서 올해 이 영업이익 올해 연간 이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00억에서 120억 달러로 좀 제시를 하면서 지금 보수적 관점에서는 월가 추정치가 90억 달러였는데 자동차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공급량을 좀 늘리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수반이 되면서 오늘 포드의 실적 발표가 오늘 국내 자동차 소부장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더 반영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내연차를 더 늘리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기차 섹터,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에는 관련해서 완성차 업체의 이런 포지션, 생산 포지션이 좀 더 바뀌는 부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그냥 넘겨짚기에는 굉장히 조금 한 번쯤 고민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래서 이어서 국내 증시 영향 얼마나 주고 있는지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 동반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위아래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참여자들 또한 좀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선은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 그다음에 에코그룹주들의 시세가 고점 이후에 일부 좀 차익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오니까 코스닥이 조금 약해졌고 그래도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61% 상승 마감을 좀 했는데 지금 일단 수급 자체는 대형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오늘도 자동차주가 굉장히 좀 강했고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자동차 섹터 제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흐름은 좋다는 것은 이게 일회성으로 좀 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자동차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현대차는 오히려 악재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호재 관련성 뉴스가 좀 지속되고 있죠. 인도의 뭐 IPO 상장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도요다발 악재에 관련된 반사수혜, 그다음에 포드가 오히려 올해 연간 가이던스,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좀 상향했고 여기서 판매량들 좀 더 늘리는 이런 흐름들.
아직 뭐 GM의 경우에는 한국에 지금 뭐 방문해서 지금 뭐 주요 이 기업들과 회동을 좀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된 전략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연간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도 오랜만에 강했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최근에 수직 하락하고 있던 테슬라가 오랜만에 2%대 강세를 보이면서도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주. 일단 테슬라발에 관련된 이슈는 네.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다소 좀 노이즈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테슬라 모델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 영향 때문에 LNF가 최근에 주가 낙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컸었고 지금 LNF의 경우에는 테슬라 양의 양극재 공급이 굉장히 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북미에 대한 비중보다는 중국향 비중이 좀 더 많다. 이 부분이 실적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독일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기차 구매량들을 좀 뭐 취소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악의적인 좀 보도였어요. 저는 그 뉴스로 인해서 배터리셀 3사가 좀 뭐 3, 4%대 좀 하락할 수 있는 이유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일단 노이즈 이슈에 굉장히 좀 많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한 이 업황 자체가 유럽의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좀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정책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좀 에코 그룹주들의 실적 알아보고 싶은데요. 4분기 실적 어닝 쇼크에도 급등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코 프로 그룹이 어제 실적 발표를 좀 했죠. 그리고 네.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일단 4분기 실적 이면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닝 쇼크예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4분기 영업 손실이 1,224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1,14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양극재 2차 전지의 어떤 원재료 이슈였죠. 여기서 관련되고 있는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비싸게 비축해 놓은 리튬이 판가는 떨어지고 있지 여기 관련된 갭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하다 보니까 손실액을 4분기에 좀 반영을 했는데 올해만 반영하고 끝나면 좀 좋은데 이게 1분기까지에 대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코그룹주 안에서의 오늘 컨퍼런스 콜라인스는 굉장히 두 가지 호재성 이슈가 좀 하나 부각이 됐는데 먼저 에코프로가 보통 한 주당 5주의 액면 분할을 검토했는데 액면 분할이라는 것은 액면가를 낮추는 겁니다. 액면가 500원을 100원으로 만들고 한 주당 주식 5주가 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2,662만 주의 에코프로 주식이 분할 이후에 1억 3,313만 주로 좀 늘어나요. 주식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 주식 수가 좀 늘어난다는 부분은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호재로만 인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그동안 많은 걱정 속에서 낙폭이 심했는데 이걸 기회로 봐도 될까요? 우선 지금 당연히 저는 네.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 사도 좀 좋은 구간인가요? 좀 물어보면 네. 사도 됩니다. 다만 전제가 좀 있죠.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슈에 좀 더 민감성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좀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분할 관련된 액면 분할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좀 단기적 관점,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는데 아직 전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좀 수립되지 않았지만 가시화된 일정과 그 계획하에서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LNF의 수급 동향과 좀 많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좀 하면 에코프로 BM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그룹주의 동반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배터리셀 3사 안에서에 대한 실적 부추인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IRA 세액 공제 금액을 좀 빼면 영업 손실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익 기조 안에서는 프리미엄 배터리에 대한 탑재 여기에 관련된 비중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삼성 SDI가 단기 낙폭 관점에서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양극 소재 안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 소재사 3사 중에서의 이익 개선 부분을 2024년도 상반기에 가장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께서요, 2차 전지 ETF도 언급해 주셨는데 ETF 쪽으로도 봐도 될까요? ETF를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는 네. ETF의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리튬 가격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뭐 84.9% 정도 하락을 좀 했는데 85.6엔 여기 기조 안에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반등하고 더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익 구조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시그널이 좀 되려면 일단 90위안을 좀 돌파해야 되는 흐름. 심지어는 뭐 100위안까지 좀 돌파하는 그림들이 좀 나와준다면 ETF 편입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가 좀 전반적인 어떤 낙폭 흐름을 좀 가져간다면 저는 ETF보다는 직접 본주 매매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터리셀 3사 안에서의 매력도 소재사 안에서는 개별 실적이라든가 단기 이벤트성 또는 모멘텀 이런 것들 좀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4개 기업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 4기업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1등 기업은 어딜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왜 같이 보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섹터의 이 투자 비중들이 굉장히 좀 높고 보유자분들은 스트레스가 커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와도 그쵸.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단가까지의 오기까지의 이 시간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이걸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는 어떤 취지보다는 지금 이벤트성 안에서는 배터리셀 3사는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기 좋으나 2024년도에 접근 방식으로 본다면 삼성 SDI가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매력도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이 단기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 보면 주가의 수급 요인 안에서에 대한 주가 매력도 이거는 배터리셀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를 하면 포스코 퓨처엠을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전 상장이라는 다른 특이한 모멘텀 이 부분에 대한 수급 동향을 좀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낙폭 과대시 매력도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잘 들었습니다.